20차식 한번 봅시다. 우리 교과서 58에서 6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열역학 제2법칙과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열이 모두 일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열이 모두 일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그 열기관의 열효율이 1이 될 수 없다라는 거. 100% 열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 내용은 이 열기관의 열효율이 되겠습니다. 우선 열기관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열기관의 대표라고 볼 수도 있는 화력발전소의 열기관의 모식도인데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을 연소시키죠. 천연가스를 연소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학에너지가 일단 열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럼 열기관은 요 열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 열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끓어서 고압의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면 운동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방출되는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보면 얘가 열을 흡수해서 일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방출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열기관의 열효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열기관을 작동하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분의 이 열기관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한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때 흡수된 열 에너지분의 요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바로 그 효율이 되겠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 40%가 채 안 됩니다. 20에서 30% 사이 정도요. 나머지는 사실 요거로 버려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각종 열 에너지로요. 그러면 그 열 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열기관의 원리를 나타내는 에너지 흐름도 모식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열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열원, 저열원이라는 게 있죠. 이때 열론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학원 과정에서는 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참고 삼아 얘기를 해주면 열론은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빼앗겨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열을 빼앗기면은 온도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들어보면 자동차 엔진에서 고열원은 그 석유 가솔린이 연소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국에 열기관에게 열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계속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온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 측면에서 보면 저열원은 주변에 있는 공기입니다. 대기. 자동차 한 대 굴러간다고 해서 대기 온도가 막 올라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워낙 덩치가 커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덩치가 워낙 커서 열을 좀 받아도 그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뭐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있네요. 재밌겠다. 왜? 누가 뭐라든? 예. 자, 이때 요 Q1은 뭐냐면 이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규칙적인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규칙적인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그 한 사이클, 한 순환 과정 동안 고열원으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가 Q1이고요. 그 한 순환 과정당 유용하게 한 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를 굴리는데 한 일이 되겠죠. 그거 되겠고 요거는 주변의 공기로 빠져나간 열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 값들은 다 한 순환 과정당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엔진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환 과정이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일단 Q1만큼 한 사이클 동안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Q2만큼은 방출을 하죠. 그럼 이게 총 출입한 열량입니다.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Q는 총 출입한 열입니다. 그래서 Q1만큼 받고 Q2만큼 내놓았죠. 그리고 한 사이클 동안 한 일이 W고 한 사이클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연료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에너지가 Q1이죠. 이게 이제 투자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기관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일한 게 W입니다. 그래서 Q1분의 W가 이 열기관의 열효율이 되겠고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W 대신에 Q1 빼기 Q2를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적으면 1 빼기 Q1분의 Q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연료를 100%로 만들고 싶으면 얘를 0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이클 동안 투입되는 에너지를 무한대로 하면 됩니다. 불가능하죠? 아니면 이 엔진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0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요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0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료율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학력평가나 수능에 나오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이 열기관의 연료율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이다.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내는 건 너무 쉬워서 그런가? 일단 아직까지는 출제가 된 적 없는데 내신에서는 종종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은 어찌 보면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연력학 제1법칙보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더 근원적인 법칙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도 더 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어찌 보면 더 믿음직스러운 그런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틀린다라는 것은 수학이 틀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원에서는 조금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고, 근데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예들은 교과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것들을 보면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너지 보존도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 연력학 제2법칙도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에요. 0은 아닌데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없다라고 단언해도 될 정도로
이게 맞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등위에 얼음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온도가 높아요? 손등이 온도가 높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등에서 얼음으로 열이 이동해서 얼음이 녹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여기 물에서 다시 손등 쪽으로 열이 이동해서 물이 다시 어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예. 요게 이제 연력학체 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요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에너지는 여러 단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쓸 수 없는 형태,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에너지 형태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변하는, 최종적으로 변하는 최종 단계가 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는 무조건 100%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요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은 이제 100%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에너지의 최종 변신 단계, 최종 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 중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건 가능해도 열 에너지를 100%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료율이 1인 열기관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기관 자체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불리는 무질서도는요, 시간이 따라서 대체로 증가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할 거긴 한데요. 근데 좀 뭐하죠? 증가하면 증가하고 뭐 보존되면 보존되고 감소하면 감소하지. 대체로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대체로. 이 대체로 증가한다는 말은 일단 감소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엔트로피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일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 일정한 경우를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혹은 가역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공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예요. 그러니까 이 진자는 영원히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가역 현상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외부에 어떠한 변화도 남기지 않고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역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 없어요. 그냥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는 진자 일단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가역 현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가역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대부분의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손등에 있는 얼음은 녹아내리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다시 손등으로부터 열을 빼앗겨 가지고 얼음이 되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요 비가역 현상이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제 2법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페이지는 시험과 관련이 있는데 요 뒷페이지는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자, 엔트로피에 대해서 약간 통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 항상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1학년 때도 했던 것 같은데요.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안 했다 생각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엔트로피의 정의는 좀 거시기하죠. 거시 상태에 대응하는 미시 상태의 수라고 정의가 내려지는데
예를 들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동전을 4개 던진다고 쳐요. 그럼 동전을 4개 탁 던지면 앞면이 4개인 경우도 있고 앞면이 3개, 뒷면이 1개인 경우도 있고 앞면이 2개, 뒷면이 2개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앞면이 몇 개 있느냐, 요게 이제 거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수라는 건 뭐냐면 동전 4개가 앞인 경우는 앞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동전 3개가 앞면인 경우는 앞뒤 앞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수가 이건 4인 거죠. 4. 얘는 1이고요. 요 1, 4 요게 이제 엔트로피하고 관련된 숫자입니다. 여기 정확히 엔트로피는 아니고요. 네, 요거 가지고 엔트로피를 여기 내립니다. 그러니까 2개가 앞면인 경우는 앞 뒤뒤 앞뒤 뒤앞 뒤앞 앞뒤 뒤앞 뒤뒤 앞 그래서 6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개가 앞면인 경우는 앞뒤 뒤뒤 뒤앞 뒤뒤 뒤뒤 뒤 뒤뒤 앞 이렇게 있고요. 동전 4개가 모두 뒷면인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동전 4개를 던지는 행위 자체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전 4개면 이런데요. 이걸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동전을 던진다라고 보면요. 딱 절반 정도가 앞이고 절반 정도가 뒤일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거보다 약간 비대칭인 경우가랑 차이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자연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걸로 확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으면 골고루 퍼지죠. 이게 왜 퍼지냐면은 결국에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큰 쪽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8개가 전부 다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보다 절반 정도가 왼쪽에 있고 절반 정도가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확률이 높은 상태로 변화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요 4개가 요 왼쪽 칸에 있을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3개가 왼쪽 오른쪽에 1개 있을 경우의 수는 아까 동전 앞뒤 문제와 같죠?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가 왼쪽 2개가 오른쪽에 있을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자, 잉크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요렇게 되죠.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될 경우는 일어나지 않죠. 이것도 대표적인 비가역 현상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요 잉크방울 안에 아보가드로수만큼의 분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분자가 이 좁은 영역에 있을 경우의 수보다요. 이 넓은 영역에 퍼져 있을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미시 상태에 대한 확률은 다 동등해요. 근데 이 상태에 대한 미시 상태의 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자연은 이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때 확률적으로 높은 상태로 흘러간다는 거니까 이게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확산입니다. 자, 연력학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온도분의 출입한 열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게 설명해도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대신에 약간 두루뭉술하게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뭐냐면 카르노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카르노 기간은 카르노가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이거예요. 이게 약간 이론적인 열기관인데요.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한 열기관이 제1종 연구기관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한 열기관이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제1종 연구기관은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투입한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연료율이 100% 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1종 연구기관이고요. 이 대부분 특허를 내는 게 2종 연구기관입니다.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찾아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카르노는 물리학자니까 당연히 그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1법칙과 2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열기관의 효율은 얼마일까? 그 이제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럼 열기관에 일단 고열원이 있고 저열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같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제 고열원의 온도 같고 저열원의 온도가 같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똑같은 온도 차이에서
에너지가 흘러갈 때 여기에 작동하는 열기관의 최대 연료율은 얼마일까를 이제 계산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엔트로피가 고열원, 열기관, 저열원 다 합쳐서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엔트로피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이제 식을 세워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요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좌변에 있는 항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다가 까먹은 그래서 살로 바뀐 연료율식이죠. 1학년 때도 배웠다 까먹고 지금도 배웠다 까먹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열기관의 연료율 공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열기관의 연료율은요. 요 값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 요 값이 뭐냐 보면은 요게 고열원의 온도분의 저열원의 온도죠. 그래서 요게 이론적으로 고열원이 T1이고 저열원이 T2인 상황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의 이론적 최대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을 갖는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카르노 기관의 열효율조차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얘가 1이 되려면 보세요. 얘가 무한대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온도가 0켈빈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노 기관의 연료율조차 1보다 작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열기관은 카르노 열기관보다도 연료율이 작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기관은 1보다 효율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입니다. 요거의 출발점이 결국에 요거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결과로 열기관의 연료율이 1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하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와 관련된 농담이 있었는데 접반에 됐으니까 빠뜨리지 않고 할게요. 여러분 결국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주가 멸망해요. 왜냐면 모든 것이 열 에너지로 바뀌면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엄마가 들어와서 보통 뭐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논리적으로 대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책이 책장에 꽂혀 있고 그다음에 이불이 잘 개어져 있고 그다음에 베개가 침대 위에 놓여 있을 경우의 수보다요. 각각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있을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고 일단. 근데 그걸 자기가 정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우질소도가 낮아진 것 같죠. 근데 그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우주의 종말을 앞당기는 행위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녀들을 결코 뭐라 하지 않는 게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는 것도 사실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주의 종말을 최대한 늦추는 결과가 되니까 저는 자는 애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주로 봤을 때는 가장 우주를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거나 푹 자면 나는 지금 우주를 지키고 있어.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야 미안하다 계속 끝내야 되는데 또 이거 얘기 안 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 동아출판사 물리학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전기차가 친환경차예요? 요거 많이 논란이 있죠. 제가 그 논란을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동차의 효율을 생각할 때 사실 자동차의 효율만 생각하면 전기차가 짱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동차 차량 효율만 보면 전기차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중에서 80%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0%밖에 연료 손실이 안 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48이죠. 가솔린차는 18%, 디젤은 22%, 하이브리드는 30%. 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요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기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벌어지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효율은 뭐냐? 결국에 기름을 정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제하는 것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연료 생산 효율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는 연료로 기름을 쓰는 게 아니죠. 기름을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씁니다. 그럼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걸 송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치면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보면 가솔린 차가 16%, 복합 이걸 다 고려했을 때 효율이요. 디젤이 20%, 하이브리드가 26%, 전기차가 21%, 수소 연료전지차가 36%. 그래서 사실 수소 연료전지차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전기차가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해주면 밤에 충전하면 친환경차가 됩니다. 낮에 충전하면 친환경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에는 전기가 남아요. 어차피 공장이 많이 멈추잖아요. 가정용 전기보다 공장에 쓰는 전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전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만 그 핵분열 반응 멈출 수 없거든요. 핵분열 한번 시작하면 계속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밤에 충전하면 어차피 버려질 에너지로 충전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낮에 충전하면 그것 때문에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꼭 전달하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전기차 사게 되면 되도록이면 밤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실제로 시간대별로 그 요금도 다를 걸. 밤에 충전하는 게 더 쌀 거예요 아마. 네, 오늘 여기까지 진짜 하겠습니다.